1929년 미국의 천재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가는 영원히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일주일 뒤 월스트리트는 피로 물들었죠. 시가총액의 90%가 증발했고 사람들은 빌딩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빚을 내서 주식을 삽니다. 100년 전 뉴욕과 소름 돋게 닮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믿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역사의 패턴을 읽고 조용히 대비하죠. 오늘 영상에서 빚으로 쌓아올린 경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100년간의 공식을 낱낱이 까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은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위기의 신호를 읽는 눈을 갖게 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가계부채 약 1,900조 원입니다. GDP 대비 90%를 넘어섰죠.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숫자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월급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이고 금리가 오를 때마다 짧아지는 숨통입니다. 문제는 이 빚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겁니다. 30대와 40대요. 집을 사려고,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빚을 졌습니다. 그중 7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이에요. 쉽게 말해서 금리가 오르면 이자도 같이 뛰는 구조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따라 올립니다. 그 순간 수백만 가구의 이자 부담이 동시에 폭등하는 겁니다. 결과가 뭘까요?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매년 전년 대비 150% 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집값은 오르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1929년 미국인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주가는 영원히 오른다고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에는 공식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 공식을 까발려 보겠습니다. 젠가 게임 아시죠? 아래 블록을 빼서 위에 올립니다. 탑은 점점 높아지죠. 모두가 환호합니다. 그런데 게임의 결말은 정해져 있어요. 누군가 블록을 빼는 순간 탑 전체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1920년대 미국 경제가 정확히 이 게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마진 거래라는 걸 했어요. 쉽게 말해서 돈의 10%만 내고 나머지 90%는 빌려서 주식을 산 겁니다. 탑 아래의 블록을 빼서 위에 쌓은 거죠. 주가가 오르니까 모두가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문제는요, 이 탑의 실제 벽돌은 10% 뿐이었다는 거예요. 1929년 10월 누군가 블록을 빼자 탑이 무너졌습니다. 시가총액의 90%가 증발했죠. 그건 100년 전 얘기잖아요. 80년 뒤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2008년, 이번엔 주식이 아니라 집이었어요. 미국 은행들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집을 사라며 대출을 해줬습니다. 집값은 영원히 오를 거라 믿었으니까요. 금리가 오르자 탑이 무너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흔들렸죠. 1929년과 2008년, 게임의 이름만 달랐을 뿐 공식은 같았습니다. 실물 가치 없이 빚으로 쌓아 올린 탑.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똑같은 젠가 게임이 진행 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경고가 전해집니다. 1929년 대공황, 2008년 금융위기. 미국은 2번 다 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았죠. 어떻게요? 게임의 룰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은 전 세계를 모아놓고 선언합니다. 달러를 금과 교환해 줄 테니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자. 이게 브레턴우즈 체제예요. 세계 각국이 달러를 금처럼 믿고 쌓아뒀습니다. 그런데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뒤통수를 칩니다. 이제 달러를 금으로 안 바꿔줍니다. 쉽게 말해서 금고에 금이 바닥났으니 약속을 파기한 거예요. 이 순간 달러는 실물 가치가 사라진 종이 쪼가리가 됐습니다. 그럼 달러 가치가 폭락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 떨어졌습니다. 왜냐고요? 전 세계가 이미 달러 없이는 석유도 못 사고 무역도 못하는 구조가 됐거든요. 미국은 돈이 필요하면 그냥 찍어냅니다. 2008년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수조 달러를 찍어서 시장에 뿌렸죠. 문제는요, 이 돈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미국이 돈을 찍으면 한국 장바구니 물가가 오릅니다. 위기의 고통은 전 세계가 나눠가지고 탈출구는 미국만 갖고 있는 구조예요. 한국에는 이 탈출구가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립니다.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따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올리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폭락하거든요. 1997년 IMF 때 이미 한 번 당했잖아요.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한국 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로 집 산 사람들의 이자가 뜹니다. 월 100만 원 내던 이자가 150만 원, 200만 원이 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불어나요. 카드값 돌려막기가 시작되고 그마저도 안 되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실제로 지금 개인회생 신청자가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도 집 팔면 되지 않나요? 금리가 오르면 집을 살 사람도 줄어듭니다. 매물은 쌓이고 가격은 떨어지죠. 빚은 그대로인데 집값만 빠지는 겁니다. 이걸 깡통 전세, 역전세라고 부르죠. 자영업자는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 때 버티려고 대출받았는데 이자 부담이 2배로 뛰었어요. 매출은 회복이 안 되고 임대료의 인건비의 이자까지. 결국 폐업합니다. 지금 전국 상가 공실률이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이라는 나비의 날갯짓이 한국 가정의 파산이라는 폭풍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폭풍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30년간 관급공사로 탄탄하게 성장한 건설사가 있었습니다. 자체 브랜드를 만들고 분양 사업에 뛰어들었죠. 그런데 미분양이 쌓였습니다. 회수 불가능한 돈만 670억 원. 결국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건 한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설사 부도 건수를 보면요. 2021년 12개, 2022년 14개, 2023년 21개, 그리고 지난해 30개. 4년 연속 늘고 있어요. 특히 무너지는 곳의 3분의 2. 지방 건설사입니다. 수도권은 그나마 버팁니다. 하지만 지방은 분양이 안 됩니다. 미분양이 쌓이고 현금이 돌지 않고 결국 문을 닫습니다. 그래도 대형 건설사는 괜찮지 않나요? 시공능력 58이었던 중견 건설사도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파밀리의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했던 곳이에요. 원자재값 상승, 공사비 폭등, 분양률 저조, 삼중고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금융권이 이제 돈줄을 끊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규모가 약 24조 원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이 부실 사업장 정리를 압박하니까 은행들이 신규 대출 창구를 닫아버린 거예요. 사업성이 좋아도 돈을 못 빌립니다. 지방에서 시작된 균열이 서울로 올라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똑같았어요.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 이번엔 다르다. 결과는 아시죠? 지금 한국에서도 같은 말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1997년 IMF도 극복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는 기업 부채가 문제였어요. 기업 구조 조정하고 외국 자본 받아들이고 수출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빚의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가계입니다. 여러분과 저 평범한 국민들이 빚더미 위에 앉아 있어요. 기업은 정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수백만 가구를 구조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정부가 돈 풀면 되지 않나요? 미국은 그게 됩니다. 달러를 찍으면 전 세계가 받아주니까요. 한국은요? 원화를 마구 찍으면 환율이 폭등합니다. 물가가 뛰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요. 1997년에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잖아요. 그래도 집값은 결국 오르잖아요. 서울 핵심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이미 무너지고 있어요. 전국 미분양의 80% 이상이 수도권 바깥에 쌓여 있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이번엔 다르다고 외친 사람들의 무덤 위에 세워졌습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질 때 조용히 현금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빚을 내서 주식을 샀습니다. 하지만 극소수는 달랐어요. 주가가 너무 올랐다고 판단하고 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무너지자 바닥에서 헐값이 된 우량 자산을 쓸어 담았죠. 2008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워런 버핏은 금융위기 한복판에서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모두가 도망칠 때 그는 들어갔습니다. 지금 스마트머니는 뭘 하고 있을까요?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를 현금으로 유지하라고 조언해요. 시장이 급락하면 그 현금이 무기가 됩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헐값에 내놓는 자산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다 팔고 현금만 들고 있으라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핵심은 유연성이에요.
시장이 과열되면 현금을 늘리고 시장이 폭락하면 그 현금으로 우량 자산을 줍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이는 거죠. 위기는 부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부를 이동시킬 뿐이에요. 준비된 사람에게로요.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손에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 100년간 반복된 경제 붕괴의 공식은 단순했습니다. 빚으로 쌓은 탑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리고 그 붕괴 앞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도 단순했어요. 미리 준비했다는 것.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명확합니다. 첫째, 추가 대출을 멈추세요. 지금은 레버리지를 늘릴 때가 아닙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고정금리 전환을 검토하세요. 금리가 더 오르면 이자 부담이 감당 안 될 수 있어요. 둘째, 현금 흐름을 사수하세요.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최소 3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확보해 두세요.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시간을 벌어줍니다. 셋째,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들어가서 가계 신용 잔액과 예금은행 대출금리 추이를 한 달에 한 번만 체크해 보세요. 남들이 패닉에 빠질 때 여러분은 숫자로 상황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공포에 떨 필요 없습니다. 역사를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에요. 문제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